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이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해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입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구주의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 1호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중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나가고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합니다. 많이 버는 집과 적게 버는 집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와중에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함께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상위 20%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5.8배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5.95배보다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1분기 기준으로 소득 격차가 하락세로 돌아선 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5분기 연속 줄어드는 와중에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함께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5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계가 번 돈도 월 992만 5천 원으로 2.2% 감소했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벌써 5분기째 줄고 있고 특히 근로소득은 역대 1분기 최대인 14.5% 감소폭을 보이며 40만 원을 간신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수입 감소는 대기업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조정된 영향이 커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2만 원대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씀씀이를 늘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자와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8% 넘게 늘어 처분 가능 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소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만만치 않은 갑작스러운 더위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여름은 작년 더위보다는 덜할 전망입니다. 장마는 예년보다 늦지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여름 날씨 전망 백미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친 작년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2019년 6월에서 8월 3개월 전망 보고에 따르면 6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따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상층의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7월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고 후반부터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겠습니다. 8월은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1개에서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 광주 자원봉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금남로 일원에서 청소년과 시민, 자원봉사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생존 팔찌 만들기와 함께 지키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40여 곳의 기관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은 해외 봉사 활동 지역과 광주 지역 복지시설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박람회를 통해 광주형 자원봉사 플랫폼과 자원봉사형 사회공헌 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대전시 척수장애인협회는 지난 18일 대청호 로하스 광장에서 오뚜기 축제를 열어 척수장애인들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기념식을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뚜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들이 함께 이 경관 좋고 또 와서 보고 즐기는 그리고 힐링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오뚜기 축제입니다. 한편 특화된 직업 전문 교육기관인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4일 학생들이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사랑 장미축제를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효사랑 축제를 하게 되면서 어르신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소통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뿌듯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재능을 한껏 발휘해 다채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준비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먹거리 부스를 준비해 학교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유용하게 써보자 하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통해 화합하는 2019년 전국 척수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유채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장애복지를 위한 2019년 전국 척수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휠체어 럭비,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즐기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로 비장애인이 관중이 아닌 선수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제11회 순천에서 어울림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다들 용기를 내셔서 운동에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통하여 운동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밖에도 5월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대회가 열려 비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여수시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조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주제의 연극을 관람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운영센터입니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부모님들을 정보 교류와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지속해 왔는데요. 오늘은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가족이 부모가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 나가는 연극 공연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장애자녀 부모 사업은 부모의 역할 교육을 통해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함께한 부모들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여수 지역 작가들의 모임인 토상회의 초대 기획전이 여수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권혜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여수시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토상회 초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토상회는 여수 지역 작가들의 모임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토상회는 창립 후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미술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여수 미술을 대중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엑스포 아트 갤러리의 초대 기획전으로 추상 미술뿐만 아니라 근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그때는 전시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통 전시회를 이렇게 다방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 하여튼 여러 방면의 문화 예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큰 전시실에서 전시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미술 이 분야가 굉장히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전통 회화를 전시하고 있는 엑스포 아트 갤러리는 관람객들이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6일까지 여수시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토상회 초대 기획전은 따뜻한 봄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조공학기기. 그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백미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종이컵에 담아서 빨대랑 주세요. 아메리카노 종이컵 빨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이 바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어펌프를 이용한 간단한 조작으로 사용자의 체형에 꼭 맞게 쿠션 형태를 만들어 장시간 편한 자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무공간에서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LPKS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PKS는 2006년도에 장애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장애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 사무기기를 위한 장애인 솔루션 전체를 지금 개발하고 그리고 지원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조공학기기만 잘 마련된다면 장애가 있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기업. 실생활에 사용되는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저희가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시작으로 이제 자세 보조 장치나 기타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들을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1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주로 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는 많지만 이렇게 미취학 아동이나 청년 그리고 20살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체제들이 없어서 항상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함께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기여를 위해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 2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청년 인턴은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120여 곳에 배치돼 지역 자원조사, 주민 의견 수렴 및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 의무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채용 절차는 6월 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청년 인턴십 발대식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지자체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 전형 단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종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됩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가정조사를 민간보호시설이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조사도 공공화합니다. 현재는 조사 거부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업무 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직시하고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정 내 체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은 입양 실무를 위탁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인데요.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에 휠체어 고정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실시되며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 209명이 대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모두 타 돌봄택시 예약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천 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서울 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조궁합기기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기업과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